네, 자, 여러분, 26페이지 하단에 법률행위 무효 취소 1번입니다. 자, 1번. 일부 무효 및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부 무효는 여러분 137조에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본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라 의혹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그러한 조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 1번 문제는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만 선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을 보시면요. 2번 지문.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제 104조에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즉 일명 폭리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불공정한 법률, 그 재개발 구역에서의 알박기 사건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이 과다하게 매매대금이 약정됨으로써 그것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됐다 하더라도 당사 사이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이 되어질 수 있겠고요. 그러나 137조의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렇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인정이 안 되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은 허용되지 않아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옳고. 그다음 3번도 여러분 생략하시고요. 3번 또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3번 4번은 보시면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밑줄 쳐보시고요. 그중 한 당사자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밑줄 치시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도 137조의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자 역시 밑줄입니다.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의혹될 때는 이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렇게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정돼야 한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보고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는 바로 그 같은 일부 무효의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지문에서 민법제 137조는 임의기준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사자치, 즉 계약자유, 사적 자치다 같은 말이죠.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때도 나머지 부분은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설에 밑줄 작업을 좀 하고 가시죠. 해설해 보시면 제일 밑에 줄, 그러니까 2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서 한 5번째 줄 정도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밑에서 법률행위의 일부가 거기 밑줄.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 밑줄 치고 그 다음 줄, 그 밑에 줄에 보면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28페이지 법률행위의 또 무효에 관한 담성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1번. 어떤 법률행위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틀렸죠? 바로 틀린 지문이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되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니까요. 이럴 때는 무효와 취소가 경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자, 2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자, 거듭 반복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137조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 일부 무효의 법리죠. 그다음 3번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 포기 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자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식들 중에 직계비속 한 사람한테 재산을 다 상속시킬 방편으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신고로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무엇으로는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여러분 이런 경우는 뭐로 볼까? 무효행위의 전환에 해당합니다. A 행위로서는 효력이 없어도 B 행위로 돌림으로써 유효한 행위로 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전환. 자, 또 문제가 또 이어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일종의 무효행위의 전환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4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효력이 있다. 그렇죠.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추인해야지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무효라는 사실도 모르고 추인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이제 3번 문제입니다.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선.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떤 것 했었죠? A 행위로서는 무효인 것을 B 행위로 돌림으로써 무효행위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엄수표 행위로서 요식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무효인 것을 요식 갖추지 않아도 되는 차용증서로 대체함으로써 네? 무효행위의 전환을 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식에서 불요식으로 가는 무효행위의 전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식에서 요식으로 가는 무효행위의 전환도 있다 그랬죠. 뭡니까? 타인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이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입양신고로 대체함으로써 무효행위의 전환을 기할 수 있다. 둘 다 출생이든 입양신고든 둘 다 요식행위니까. 자, 그 다음에 불요식에서 불요식으로 가는 무효행위의 전환도 있죠. 불요식에서 불요식으로.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 자, 이것을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무효행위 전환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요식으로서 무효인 것을 요식으로 가는 무효행위 전환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요는 없습니다. 네. 자, 일단 문제 한번 보시죠. 1번 지문에서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방금 나왔던 거 그 알박기 사건 그것 말입니다. 민법제 104조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적용되지 않아도 전환에 관한 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방식을 결하여 무효인 비밀증서한 유언 에 대해서 그 증서가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할 때는 자필증서한 유언으로 본다. 이것도 뭐죠? 요식에서 요식으로 하는 무효행위 전환이죠. 비밀증서도 요식행위고 자필증서도 요식행위죠. 자, 그렇습니다. 3번 당사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 효력이 있다. 이것도 요식에서 요식. 그렇죠? 타인의 자를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입양신고로 대체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4번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네요. 요식에서 요식. 자,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본다. 원칙은 뭐냐? 전부 무효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원칙이 아니고 예외거든요. 다만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의혹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그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칙이 아니고 예외. 자, 여러분 밑에 해설의 조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틀렸고 2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면 다른 법률행위소의 효력을 가진다 했는데 함정이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다 해서 바로 다른 법률행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욕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것을 의욕해야 된다. 의욕. 응?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했더라도 의욕 이게 의욕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바로 잡아보시죠. 응? 여기 해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이게 들어가야 되죠. 예. 2번 틀렸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 같지만 지문도 짧고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문마다. 3번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좋네요. 끝까지 맞고요.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 전부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전부가 아니고 현존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는. 그다음에 4번 민법제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거 계속 나오죠,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올해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예. 자, 4번 옳고 정답입니다. 4번 옳고 정답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가시고요. 자, 법률행위의 취소가 나옵니다. 취소. 자, 1번 지문에서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민법제 141조가 적용되어 취소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근로계약이 취소됐다 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의 법률행위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원래의 법률행위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사기 강박에 한 법률행위 이것은 취소했을 때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취소를 했다 했을 때 이것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소급표를 인정해버리면 만약에 체불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떡합니까? 그것은 전부 제로가 되어버리죠. 청구할 수 없게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불합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소급표가 없다. 근로계약에 대해서 당사 사이에 어떤 하자가 있어가지고요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다.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된다 해버리면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금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지문도요. 제가 좀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사기가 성립되었을 때 사기는 통상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되고 동시에 사기는 동시에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함께 발생된다. 병존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취소권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2번 지문이고요. 그 다음 3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자, 민법제 146조의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죠. 둘 다 물론 제척기간입니다만은. 그렇죠? 네. 조문 그대로 제시했고요. 4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한 번 취소되고 나면은 추인을 못하죠. 번복 못하는데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잖아. 그러면 무효가 되었을 때 그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할 수 있다.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일단
한 번 취소하면 다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취소권을 행사해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효가 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됐으니까 그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할 수는 있다. 그것이 4번 지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이요. 법률행위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하나 그 취소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가 뭘까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밑줄 치고 뭡니까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민법 제406조 재판상 형성권. 그 채권자 취소권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취소는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별히 재판상 취소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방금 표현했지만 채권자 취소권 그런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자, 능력 문제 자,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취소는 법률행위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또는 확정되기 전에 의사표시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철회와 구별된다. 그러면 취소와 철회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법률행위 취소는 소급효가 있고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장래를 향하여 물리는 것, 쉽게 물린다는 거죠. 되물린다. 이것이 철회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 인용을 해보면요. 미성년자의 법령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효가 되죠.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이 동의는 뭐 할 수 있죠? 미성년자가 아직 행위를 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장래를 향해서. 자, 2번 지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제척기간 내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한다 이런데 여러분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즉 제척기간 중 출소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출소기간에 해당되는 것은 2개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뭐요? 채점입니다. 채점 출소. 제척기간 중 출소기간에 해당되는 채점이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 민법 406조에 채권자 취소권 있죠? 그 다음에 점이 뭐냐?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민법 205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유물. 점유물을 침탈당했을 때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방해를 받았을 때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바로 그 점유보호 청구권의 내용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뭐에 해당됩니까? 이것이 출소기간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나머지에서 이런 식으로 출소기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면 일단 그건 틀린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46조의 취소권의 단기 소멸, 이건 출소기간 아닙니다. 출소기간이 아니면 뭐예요? 제척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출소기간이 아니란 것은 뭐냐면 재판상으로 해도 되고 재판 외로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3번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가 아니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이 말이 뭐냐? 미성년자가 직접 자기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려면 성년자가 돼야 되겠지만 아니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돼야 한다. 이게 바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을 할 수 있다. 이 뜻인데 법정대리인 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죠. 법정대리인 할 때는 미성년자인 아들이 여전히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정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인의 요건을 갖춘 후 취소권자가 이의 보류를 하지 않은 채 법정 추인은 이의 보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전이경 강담취 중에 하나의 사유가 발생되면 되죠. 전이경 강담취가 그러니까 전부나 일부 이행, 이행의 청구, 강제집행, 경계, 그 다음에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이 법정 추인 사유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 지문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법정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인의 요건을 갖춘 후 지속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전분할 일부 이행 전, 이행의 청구 2, 경계, 전이경, 강담치, 강제집행. 요 강제집행은 여기 안 보이지만 뭐 담보의 제공 등 이렇게 줄였네요. 그죠? 등 법정 추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건과 기한으로 갑니다. 조건과 기한 31페이지 지금 제일 밑에 나오고 있죠. 조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경계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부 경계의 경우에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있게 된다. 경계계약이 뭐예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당사자의 계약이다. 3번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형이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부분 여러분 시험 범위내에서 행위시 기준이죠. 행위시 기준 판례가 학설은 뭐 또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판례 입장은 뭐 행위시 뭐 무권 대리를 판단할 때도 대리행위시 월권 대리도 뭐 대리행위시 그다음 뭡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뭐 104조에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장 불균형을 따질 때도 법률행위시. 이행기시가 아니고 법률행위시. 자, 맞습니다. 4번.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채무자는 채권 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여러분, 조건과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를 조건과 친하지 않다 그러는데 친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가족법상 신분행위. 조건과 친하지 않죠. 혼인, 이혼 이런 거 조건 붙이면 안 되지. 불법행위. 언제나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불법행위. 예. 그 불법 조건은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그렇죠? 곧 나오겠죠. 전체를 무효. 그 다음에 조건과 친하지 않은 건 뭐가 있어요? 바로 사실행위, 뭐 준법률행위 이런 거 있죠. 근데 준법률행위 중에 뭐는 예외가 돼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이런 것들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자, 그래서 그 4번에 보니까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맞아요. 통지 또는 승낙, 무엇의 통지, 무엇의 승인하면 관념의 통지. 그래서 끝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했는데 틀렸죠?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줄여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 지문 문제 가능성이 희박하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지금 보고 있는데 32페이지에 2번 문제.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1.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 발생할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이어야 하고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 또는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지나간 것. 조건은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하잖아요. 조건이라 하지 않습니까?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그러니까 실현이 확실하다든지 아니면 지나간 사실 조건 될 수 없다. 2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는 상대방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조건 성취의 의제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판례가 잘 나오죠. 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을 때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그것은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길게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판례가 여기 이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3번. 자,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좀 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올 때 틀리게 낼 때 주로 틀리게 잘 내거든. 짧게 끊어내버려. 방해행위가 있었을 때이다. 이런 식으로.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은 벌써 한두 줄 가야 되잖아요. 지문이. 근데 그냥 방해행위 시이다 하면 아주 짤막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틀린 것이니까 그것도 미리 예측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네, 그렇죠?
또 정지조건부 법령에서 조건 성취 사실은 그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자, 권리를 취득한 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4번.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수로 의지되므로. 여러분 벌써 틀렸어요, 여러분. 끝까지 읽을 필요 없어. 왜?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수로 의제는 간주잖아요. 의제가 아니고 추정되죠. 추정. 응? 자,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수로 추정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소멸시효로 가야 되죠. 소멸시효. 소멸시효. 자, 33페이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지문이 뭐 상당합니다. 길이가 또.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 청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 청구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네. 네.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지문을 좀 선별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3번 지문 보면요. 3번 지문. 상당히 긴데, 역시. 거기 보면, 도급 계약 관계에서 담보 책임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3번 지문의 세 번째 줄 보면, 민법 제670조 1항에 정한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며, 뭐는 아니다. 출소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지문 여섯 번째 줄 끝에 출소기간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아까 이 채점 출소라 그랬어요. 채점 출소. 채권자 좀 유치하지만 뭐 어떤 수용자가 이제 교도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인데 그 교정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합니까 여러분? 시험도 보고 그래서 점수가 좋으면 출소시킨다 이렇게 암기하듯이 그냥 유치하지만 채점해가지고 점수 좋으면 출소기 채점 출소입니다. 자, 이 두 개 아니면 출소기간 아닌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3번 끝에 하자담보 책임 당연히 출소기간이다. 맞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4번 지문 어때요? 4번 지문. 자, 민법 제205조에 하면 하니까 205조가 뭐예요? 바로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지. 점주가 점유를 방해받은 날부터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이다. 맞죠? 출소기간. 예. 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상당히 문제 까다로운 편입니다. 민법 555조에서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즉 서면에 한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 해제권은 본래 의미가 뭐다? 철회권이에요. 철회권. 이건 철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형성권에 해당되므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 이 소리인데 이거 틀렸습니다. 이것은 본래 의미인 해제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철회 의미입니다. 철회.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본래 의미가 철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자, 또 여러분 이어서 계속 갑니다. 자, 4페이지는 법원 행시 일단 넘어가시고, 네, 36페이지. 자,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당사 약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다. 소멸시효는 연장, 가중, 배제 다 안 되죠. 연장, 가중, 배제는 안 되고 단축, 경감은 된다. 그렇죠. 근데 제척기간은 연장, 가중, 배제, 단축, 경감 무엇이든 안 된다. 아예 법이 정하고 있는 그 기간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그래서 1번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당사자 약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소멸시효는 법률에 의해서 특약에 의해서 단축 경감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단축 경감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다르다. 좋습니다. 1번. 2번.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위반행위 시. 위반행위 시. 예, 맞고요. 4번. 소유권과 달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도 저는 불만이라는 얘기. 아까 제가 잠깐 앞 시간 첫 시간에 그 얘기 했습니까?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 물권적 청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은 심각하다. 물권적 청권은요. 일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하고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물권적 청권입니다. 물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권 자체를 말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어요. 담보물권. 아니요. 죄송합니다. 용익물권. 그러니까 소유권은 한 구성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 그건 소멸시효와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하는 부종성이 있어서 담보물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밖에 없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그런데 지금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물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소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것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는데 이게 학설상으로는 대립이 심각하죠. 3설까지 나오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든 제한 물권에 기한 물청이든 모두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있고, 네,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1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든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든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설이 있고, 마지막 3설. 이 3설은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것이 3설인데 판례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방금 제시했던 이 3설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다.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제한 물권에 기한 물청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물권적 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제가 표현을 여러분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4번처럼 소유권과 달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학설에 의하면 둘 다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2설이 있거든요. 제2설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 옳은 지문이지. 그렇지만 판례에 의하면 분명히 틀린 것이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틀린 것이지. 그래서 설문 끝에다가 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가로를 만들어서 견해 대립시 판례에 의함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보면 법원 관련 시험은 아직도 약간 뭐랄까요? 고집이 있고 아집이랄까 이런 것이 있고 약간 폐쇄적인 그런 느낌이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죠? 이건 충분히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저하고 약속한 거 있죠? 가로가 있든 없든 우리는 판례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자, 그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같은 말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 30 그렇죠. 이제 3번 문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물 분할 청권. 여러분, 공유물 분할 청권은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라서 이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그 양육비를 지출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데 부부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해서 과거 양육비, 그러니까 양육비 종전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 이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이건 해설 참조하셔야 되고요. 해설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 줄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조심해야 될 판례죠.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기준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두 번째 줄. 변론주의 원칙상. 그 다음에 4번. 채권자와 채무자는 합의해서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어때요? 연장 가중 배제한데도 단축 경감은 가능하다. 그죠? 네. 단축 경감 가능하다. 네. 그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7페이지. 자. 하단 1번입니다. 소멸시효. 역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 지문에서 민법제 163조 제1호 소정에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 채권을 말하는 것이지 했는데 이거 틀렸어요. 이 지문은 앞뒤로 바뀌었어요. 변제기가 1년 이내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앞뒤로 도치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아파트의 관리비 채권이라 했죠. 관리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바로 이 16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에요? 그 일자가 1년 하고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멸시효 기간마저도 1년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3년.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1번.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뭐 답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2번 지문. 불법행위란 손해상 청구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죠. 또는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서 거기다 밑줄.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법인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했다. 이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자 자신이 가해자잖아요. 응? 자기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를 했거든. 응? 그러니까 이건 손해배상 손배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제동이 걸리는 거죠.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 그래 버리면 이건 법인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고 그 법인이 피해자거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해설을 좀 참고 내려가 보시면요. 해설 내려가 보시면 그 지문에 대한 해설이니까 2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따라서 하고 나오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설 지금 여러분 38페이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2번에 대한 해설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갔다. X 그 옆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바로 그 가해행위란 그 자 말고 그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해자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 이게 아니라 그 대표자가 아닌 다른 대표자. 그렇죠? 비로소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석줄 해설 딱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여러분 직접적인 출제 문제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입니다. 입니다만은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희박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확인해 두시고요. 3번 다시 지문 3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 채무라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지만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을 원용했다면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끊으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느냐면요. 세 번째 줄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끊으면 여기까지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뒷부분 마지막 부분은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4번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으로도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복수의 채권일 때는 하나의 채권을 행사했다 해서 다른 채권까지 중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여기서 키워드를 어디를 잡으셔야 돼요? 사항에 복수의 채권이라고. 복수의 채권. 그래서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도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39페이지에 소멸시효 장애 1번이죠. 1번. 자, 1번. 소멸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좀 판례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인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가압류 신청을 한 태로 소급한다. 네. 중단 사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3번.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네. 자, 4번.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지 아니한 때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민법이 17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채권자 신청에 따라 연대보증 채무자 겸 물상보증인 A 소유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A에게 송달되고 압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가 아니고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주채무의 시효 중단 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채무자에게 통지가 돼야지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조문이 뭐라 했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의 사실은 주채무자에게 통지가 돼야지 당연히 중단 효력을 기할 수가 있다. 자, 그 정도 봐두시죠. 문제. 5번은 반복 가능성은 없고요. 자, 그 정도 보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소멸시효의 중단이 나오죠. 소멸시효 중단. 41페이지. 40페이지죠. 40페이지. 소멸시효 중단. 자, 중단 사유. 일단 그 옳지 않은 거 됐는데요. 2번 지문을 보면 채권자 신청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연대 채무자 중 1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됐을 때 압류한 시효 중단 효력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이거 여러분 채권법에서 절대적 효력이냐 상대적 효력이냐 이거 따져야 돼요. 채권법에 연대 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그 일체형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가 이것이었죠, 여러분. 변대공 상경이체. 이게 일체형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그죠?
변제.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 응?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 이것이 절대적 일체형 절대적 효력인 사유. 연대채무에서. 그래서 나중에 또 연대채무 가면 또 나오겠지만 그렇죠. 갑을병 세 사람이 갑을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채무자다. 응? 했을 때 여러분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정한테 변제를 했다. 얼마? 뭐 제가 300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얼마를 갚았다? 900을. 300 갚았다면 그건 안 되고요. 연대채무니까 900을 갚았다. 그럼 그 변제는 일체형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니까 을병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당연 효력이 미치고 부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채권자 정이 연대채무자 중 1인, 이번에는 갑한테 이행의 청구를 했다. 이행의 청구. 그것은 을병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느냐. 미친다면 을병에게 진행되는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행 청구했다. 당연히 갑한테만 시효 중단의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을병에게도 중단 효과가 나타난다. 절대적 이행의 청구. 그런데 지금 그 지문은요. 지문은 채권자 신청에 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가 됐을 때 그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고 여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번 지문 보시면요.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다면 그게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당연히 인정한다. 네. 그러니까 자 이거죠. 이거 그냥 옆으로 갑을 채권자, 그 다음에 을을 채무자, 그 다음에 병을 제3채무자 이렇게 보죠.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네. 갑은 을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 을이 병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 그래서 을의 병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이 채권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사실을 병에게 모조했다.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했다. 통지. 자, 그것은 적어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중단사유 중에서 최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죠. 여기서는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일단 법원 행시 문제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류를 시켰고요.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기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공지해드린 바 문제는 민법 총칙 부분은 일단 이것으로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물권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